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암대 방호전대 병영 독서 코칭을 또 하도록 해보죠. 이번 주는 이제 5주차 5강입니다. 이번 주 읽을 책은 뭐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읽으셨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 정의학용의 인생 강의를 5주차에는 함께 읽고 두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졌죠. 우리가 지금 5강을 하는 때가 11월 둘째 주 11월 9일이니까 낮에는 이제 여전히 햇살은 뭐 낮 시간에는 좀 따뜻하긴 합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장병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면서 또 근무를 열심히 하시면서 시간 내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물론 이제 대면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 함께 책을 읽고 읽은 책에 대해서 두루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4주차에 읽었던 책을 한번 가볍게 또 점검을 해 보도록 하지요. 지난 4주차 4강에서 살펴봤던 책은 멀티팩터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던 책이죠. 멀티팩터.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성공했던 여러 이제 기업들을 예로 들어서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성공한 업체, 회사 혹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자신만의 어떤 특장,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분야, 특장을 최대한 발휘했다.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책의 저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성공에 대한 어떤 통념이라든가 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소위 그런 성공 스토리에 환호하거나 뭐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결국은 성공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맺기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지속 이런 것도 사실은 책에서 멀티팩터에서 저자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하진 않았지만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결국 우리가 비즈니스라든가 성공적인 삶이라든가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조화롭고 어떤 훌륭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강조를 했었죠.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두루두루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지금 어떤 책 읽죠?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를 이제 읽는데 제가 이제 찾아낸 이번 주에 그 도서 이번 주 읽을 책의 학습 목표 세 가지를 일단 정해봤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거든요. 학문의 중요성, 공부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책에서 지금 이 책은 정약용의 편지 글을 어, 1, 2, 3, 4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1강, 첫 번째 1강의 그 주제가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학문의 정진.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와 이제 공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국 그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 이제 이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좀 같은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규정할 수가 있는데 그 주체적인 삶을 위한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결국은 가치 있는 삶이란 도대체 뭐냐, 어떤 삶이냐,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는 것. 이것이 정약용의 인생 강의, 다산의 편집을 모음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학습 목표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목표에 비추어서 코칭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 김대석 상사님, 주임 상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아주 매우 주체적인 독서, 긍정적 독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실학자, 그러니까 청나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명나라가 어쨌든 뭐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서 조선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명을 대신한 청나라가 이제 또 대륙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선 중후기로 넘어오면 후기라고 봐야겠죠. 임진왜란 다음에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조선 사회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학자들이 이를테면 어떤 명분의 어떤 압도됐던 그런 어떤 주자학의 논리에서 그런 세계관에서 좀 벗어날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학문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실학이라고 하죠. 실사구시를 내건 이제 학파를 우리가 실학파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그 청나라 연경에 다녀왔던 사신 일행을 통해서 청나라를 다녀왔던 일군의 학자들은 청나라의 연경에서 그 어떤 번화한 그 어떤 상업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청나라 오늘날의 일테면 청나라 당대 청나라가 강성하게 하는데 매우 큰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질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약용 같은 그런 실학자들은 이제 중농주의자라고 합니다. 중농학파. 그러니까 농업을 어떻게 부흥시켜서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국가가 결국은 부강해질 것인가. 이제 좀 강조점이 다른 거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 그런 학파가 이제 실학파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는데, 중상주의냐 중농주의냐 했을 때 물론 오늘 공부가 이제 그런 걸 깊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이 어떤 인물이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살피는 게
이번 주 공부의 목표긴 한데 어쨌든 글 쓰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는 그가 누구인가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런 글을 썼는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소위 행간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야 제대로 된 독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약용이 누구인가를 조금 길지도 않죠. 대강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조금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조금 볼까요? 하여튼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서 이제 중농학파 다산은 그의 호가 여러 개 있는데 일단 뭐 잘 알려진 것이 다산이니까 다산 정약용. 남양주 현재 남양주 경기도에서 출생했군요. 28살에 문과에 급제했다. 근데 이제 이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그 학자예요. 정조 때 그 영의정이었던 최재공과 함께 도산이 아니죠. 다산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정조 임금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이제 독살이라 워낙 그 정적들이 많아서 뭐 독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독살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독살이라고 하지 않겠죠. 어쨌든 그 갑자기 죽음을 당하자 그 정조의 그 신임을 총애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이제 이렇게 귀양을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데 있어서 정약용은 이제 천주교를 믿었다. 이런 이제 그 누명을 쓰고 귀양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다산 서당인가요? 다산 초당, 그 강진에 가면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서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만은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정말 기나긴 그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책을 남깁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 뭐 목민심서, 경세유포, 흠흠신서 하여튼 뭐 한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유배가 끝나고 향리로 돌아와서 이제 숨을 거두었죠. 그런데 이제 이 편지 글은 자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이걸 이제 이게 중요해요. 다산 정약용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당시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 유배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배 이렇게 멀리 이렇게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를 갔으면 그 어떤 정치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언제 사실은 사역이 내려올지 모르는 거죠. 그쵸? 유배 다음에 거의 사역이었잖아요. 거의 복권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 내려오거나 그러면 멸문지화를 당해요. 사실 유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은 그 멸문지화, 멸족의 공포, 그런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내내. 그래서 1년, 2년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까딱하면 사역에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보낸 아들이 2명이었을 거예요. 이 아들들에게 보낸 이 편지 글에 보면 그런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그 아들들에게 보낸 여러 당부의 말들의 행간에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이 어떤 멸족의 공포, 불안.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자신처럼 귀향을 가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학문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식들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편지글이.
예, 자, 이런 내용이, 이런 이제 그 어떤 배경 속에서 이 편지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할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쓴 편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자, 우선 이제 이 조선시대 유학자 선비들의 입신 출세에,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는 유학을 이제 유학,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읽고 과거를 통해서 그 관직에 진출하는 것, 이것이 이를테면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의 삶의 거의 유일한 어떤 방식이었죠. 관직에 나가서 자신의 뜻을, 그러니까 국가에 봉사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제 관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거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입신출세의 도구가 결국 유학, 그 유교의 경전을 읽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공부죠. 학문, 공부의 정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실려 있는 그 목차를 한번 여러분 보시죠. 그 1장에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다. 그래서 망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이제 이런 11페이지. 그래서 쭉 이렇게 그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독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고 있어. 공부를 하라고. 우리의 부모님들 다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도 강조했죠. 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사람들이 살려면 공부를 좀 잘해야 되면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조금 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실 뭐 조선시대가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와 같은 그러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런 어떤 그 소위 사대부, 그러니까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오래된 그런 무의식이 작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좀 그런 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벌 사회라고 할 수 있죠. 학벌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강고한,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회인 것은 또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가 이 이제 다산정약용의 편집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입신 출세 도구였던 그 학문과 오늘날의 공부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를 분별해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걸 독서의 중요성 혹은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에 비춰서 이야기를 나누면 매우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번 뭐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볼까요? 조금 이따 이제 내면화 때 뭐 더 이야기를 깊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일테면 당대 이렇게 일테면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 후기 조선 시대의 공부의 목적은 뭐였어요? 입신출세죠. 입신출세입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물론 이제 무관들은 이제 그 소위 무술을 익혀서 무관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 소위 선비들은 이 유교 경전을 익히고 그래서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산정약용은 이제 문신이니까 선비 사대부였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강조했죠, 자식들에게. 그것은 하여튼 이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뿐이다라고 학문을 그 놓지 않도록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입신의 그 도구였다는 얘기죠, 당대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공부는 우리가 이제 뭐 초, 중, 고, 대학 이렇게 뭐 대학원까지 이런 어떤 그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공부, 일단 성적은 여전히 중요하지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 각자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잘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어떤 재능과 어떤 뭐 관심이 좀 다 다르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뭐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과목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강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우리를 억압하죠. 이런 과목들을 두루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성적이 좋다고 평가받고 또 상급 학교를 조금 더 나은 뭐 학교나 학과에 진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사회에서 조금 더 대접받는 뭐 이런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공부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조선시대 다선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사실은 이제 정약용이 그 공부를 강조를 했지만, 이제 물론 독서를 강조했는데 이 독서는 입신출세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제가 그 사선 정약용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멸문지화의 그런 불안, 공포의 감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귀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귀환 갔는데 자식들이 그 관직에 나아갈 길이 없겠죠. 없어요. 그쵸?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다운 도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정약용은 입신출세 하나의 방편으로서 학문의 정진, 공부, 독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독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를테면 사실은 같은 거예요. 거의 같네요. 보니까 본질의 측면에서는 본질의 측면에서는 같네요. 다르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독서의 중요성, 독서의 궁극적 목적을 저는 이렇게 늘 강조를 합니다. 주체적인 삶, 주체적인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독서는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그것이 독서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박스 안에다가 제가 조금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성찰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서는 우리의 어떤 간접 경험, 그러니까 경험의 폭을 확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궁극적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 소위 이제 문화적 실천을 하는 주체로서 인간을 형성해내는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우선 우리는 느끼죠. 그다음에 자기의 경험과 주관을 책의 내용과 이제 견주어서 한번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그걸 객관화해서 설명해 보거나 또 평가하고, 마침내 그 세계를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세계를 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는 것이 독서 행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독서는 세계 인식이 뭡니까? 세계를 아는 거죠. 인식, 알고 깨우치는 거. 그게 세계 인식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의 한계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는 세계 인식의 한 방식으로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진정한 독서는 생산적인 문화 행위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 소비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중문화는 소비적 성향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 자본이 배후에서 작용하는 그런 문화라는 이름의 소비 행위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문화인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 문화가 삶의 어떤 그 총체를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삶의 좀 유용하고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여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이런 어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소비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그 소위 상업 문화,
라고 할까? 이런 이제 어떤 문화적 경향도 많이 띄고 있어요. 이를테면 독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독서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근데 책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골라 읽을 것인가가 좀, 그러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생각한 다음에는, 그럼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병영 독서 코칭에서는 작년까지는 7차례씩 했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7권의 책을 읽었다는 얘기죠. 올해부터는 이제 그 독서 코칭하는 부대 수를 이렇게 좀 많이 늘리면서, 뭐 예산은 좀 한정돼 있을 테니까 부대를 좀 더 확실히 더 많이 늘리면서 횟수를 6번으로 이제 줄였거든요. 그래서 6권의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골고루,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 소설에서는 이런 책들, 그다음에 시에서는 이런 책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할 때, 즉 책을 고를 때, 또 실용서는 자기 개발서는 뭐 어떤 책들, 비즈니스 관련 경영 경제책은 어떤 책,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책들 중에서 이제 좀 엄선해서 이 정도의 책을 읽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나의 이제 표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연관 독서, 이 책을 읽고,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5주차에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이 책보다 더 솔직히 말씀드려 더 유명하고 더 오래된 책이 더 많이 그동안에 읽혔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모 선생이 편역한, 이게 한자로 돼 있으니까 편역에서 창비해서 이제 출판한 책인데, 그 제가 이제 참고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책의 이름이 외제에서 보낸 편지. 이렇게 연관돼 같이 읽으면 서로 보충이 되죠. 보충이 될 겁니다. 좀 이렇게 겹치거든요. 결국은 정약용의 편지 글을 이제 현대식 우리 국어로 번역해서 조금 해설을 해놓고 있으니까 상당히 겹치죠. 이런 연관 독서. 그다음에 뭐 정조임금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도 같이 읽으면 굉장히 흥미도 이렇게 또 배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지나치게 가볍거나 그다음에 흥미주의, 이런 상업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독서는 사실 독서의 본량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책이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왜냐면 우리는 시간과 비용이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 그런 어떤 시간과 비용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독서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병영 독서, 우리가 비대면을 하니까 매우 불편하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또 더러는 병영 생활 중에 이제 좀 귀찮기도 하시죠. 피곤하기도 하고 없는 시간 우리 김대석 주임 상사님께서 다 모이시오라고 이렇게 시간과 장소 정해서 불러 모으고 책 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좀 힘들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책을 골라 읽으면 독서의 진정한 어떤 목표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충분하게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문학을 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이게 이제 제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좋은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안목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뭐 갖추셨을까라고 믿지만 조금 보완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진정성이 결여된 거, 그러니까 대중 성향의 독서는 진정성이 결여된 거, 그러니까 이런 지나치게 말초신경적이고 흥미를 자극하고 가벼운 거, 이런 것은 좀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비판적 성찰을 동반하는 독서는 진정성을 본질로 한다. 그게 좀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 정리할게요. 좋은 책은 어떤 책이냐? 책을 읽고 나서 질문을 질문을 남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삶이란 가치 부음이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지 도대체 우리가 내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후회를 덜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어떤 선택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매우 좋은 소위 진정성을 갖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진정한 독서 읽기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 생산적 행위다라고 생산은 뭔가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비판적 지성을 말해요. 비판적 지성. 그러니까 책을 읽고 단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주체적 독서 행위가 되겠고 이것이 이제 공동체로 확산됐을 때는 우리 공동체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나의 독서 행위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독서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에서 이제 또 우리 그 정약용 선생께서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 근면성실한 삶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되면 농사 되면 그 2장에서도 보면 자식들에게 경제 생활을 이야기하다 해서 그 텃밭을 가꾸고 그러니까 부지런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지런하면 가난해질 수가 없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가족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채소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더라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키워라. 뽕나무를 심어라. 잔소리죠. 아버지의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식들이 뭐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으면서도 유배지에 있는 아버지니까 자식들 내 눈에서 내 눈앞에서 지금 내가 직접 이렇게 가르치거나 돌봐주지 못하는 아비로서 그 걱정과 근심과 자식들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 말고 농사를 짓고 텃밭을 그 작은 땅이라도 놀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면성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정약용 선생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근면성실한 삶이라고 하는 재래적 가치 이것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거 비판적으로 보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냐면 일단 부지런하면 가난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입니까,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부지런하다고만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멀티팩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공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뭐 고난과 그 실패의 반복이 그것이 꼭 성공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맥락이 같다고 봐요. 좀 부지런할 건 게으르는 것은 사실은 그 게으른 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죠. 게을러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가꿀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지런하면 가난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다산정의학용 선생의 이런 말씀은 진리인 것처럼 생각되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사회에서는 부지런하다고만 해서 그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또 뭐 두루두루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이야기해 보는 것은 근면성실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재래적 가치와 오랜 가치와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갈 것 없다는 그렇게 보이는 오늘날의 세태와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과연 올바른 삶의 태도는 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사실 자칫 제 이야기도 사실은 조금 꼰대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이니 윤리니 올바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꼰대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병영 독서 코칭에 참여하는 장병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우리 20대 초반 중반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벌써 이런 이야기 나오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이 책을 통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하면 꼰대스러운 것을 좀
벗어나 볼 것인가를 이제 늘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발자크의 소설, 그러니까 프랑스의 리얼리즘 시대, 세속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소설가가 발자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발자크의 인간 희극이라고 하는 90여 편의 그 소설을 모아놓은 그 책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고려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19세기 작품인데, 이때 이 고려영감은 이 프랑스 사회, 특히 파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세하고 그다음에 돈을 벌자고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망으로 충만했던 그런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 고려영감이거든요. 근데 혹시 고려영감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고려영감은 제면업자였어요. 제면업자. 그 밀가루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 이제 하여튼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평민인데, 그래서 그 일테면 돈을 모아서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을 귀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야 귀족이 될 수 있잖아요. 귀족 부인이 될 거 아닙니까? 백작 부인, 공작 부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모은 그 엄청난 돈을 두 딸을 귀족에게 지참금으로 이제 주어서 귀족들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이루게 하죠. 근데 자기는 이제 남은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남은 돈 조금만 가지고 여생을 보내.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허름한 고시원, 뭐 꼭대기층 한 방을 얻어서 이제 그 삽니다. 근데 이 두 딸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 모든 재산을 두 딸을 이제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고시원까지 찾아와서 그 나머지 그 조금 남겨놓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남겨놓은 돈까지 서로 뺏어가려고 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너무 화가 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도 두 딸은 아버지의 장례식도 치르러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매장한 그런 딸이죠. 근데 그 딸들은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출세의 노예가 돼서 파멸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그 다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 영감님은 자신들의 딸에게 돈만 주었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황금의 눈먼 당시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고려 영감의 두 딸들이거든요. 자, 카프카 소설 변신은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을 법해요. 변신. 그레고리 잠자라고 는 영업사원 젊은 친구가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까 흉악하면 안 되죠.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었다는 얘기죠. 바퀴벌레 같은 큰. 이제 그 그레고리 잠자는 영업을 하는 사람, 영업사원이고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제 그 부양하는, 혼자 벌어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이 그다음에 영업사원 하니까 회사에서는 실적에 이제 늘 압박을 받고 또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 누군가를 거래처 사람들에게는 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잠재는 집 밖에 나가서도 그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힘들고 집안에 돌아오면 식구들을 혼자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억압, 그 부담, 그런 노래도 있죠. 그 등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이런 노래 있죠. 제가 노래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근데 가사를 보세요. 등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그레고리 잠자가 그런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무의식적 욕망이 늘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무의식적 욕망이 이제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벌레가 되니까 이제 회사나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그 소위 유용한 쓸모 있는 존재일 때는 집에서도 대접받고 그랬었지만,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그 집의 명예를 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벌레로 변해 있을 때, 즉 무용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돼 있을 때는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고 결국 죽음의 일이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일테면 그 가족, 친밀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족마저도 내가 무용한 존재가 됐을 때 버림을 받는 그런 비정한 어떤 관계, 이것이 이제 카프카 소설 변신의 진정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근면성실한 삶이라고 하는哲学가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보낸,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이 편지 글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근검절약화,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죠. 유효하면서 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난주차 멀티팩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멀티팩터는 굉장히 그 어떤 비즈니스 감각에 투철한 그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침서라고 할까, 일정하게 그런 책이었잖아요. 매우 현실적인 책이었죠.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섞어서 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 볼까요? 이 편지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면 이제 이런 우리가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이라면 내 자식들에게 어떤 당부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이제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미래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자기 아들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여러분도 편지를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글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 반영되거든요.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에는 내 삶, 내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내 자식들에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잘 몰랐던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편지를 한 통이 써가지고 다른 이제 그 동료 장병들이 대신 읽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대석 상사님께, 우리 담당관님께 그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면학 할까요? 내면학은 뭡니까? 이 책을 읽고 주제와 관련해서 그걸 내가 내 삶으로 받아들여 보자는 거죠. 적용해 보자는 거죠. 자, 아까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좀 더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독후 활동입니다. 책 읽고 난 다음에 독서의 중요성과 함께 독서의 궁극적 목적, 아까 설명했던 거죠. 다시 보면 정약용 선생은 실천을 통해서 배움에 대한 진정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할 때만 비로소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실천을 통해 배움에 대한 진정성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효도, 공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표현한 것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 후에야 비로소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런 함의가 담겨 있거든요. 최소한의 윤리가 몸에 밴 후에야 배움에 진정한 뜻을 줄 수 있다고 본 정약용은 그 진정성을 토대로 책을 읽을 때만 독서가 깊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달리 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은 독서 이전에 어떤 사람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대, 그러니까 진정성, 사람이 된 이후의 책이 읽어야 그것이 그 어떤 사람됨을 고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요. 뭐냐면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자신도 수양이 되고 인격이 함양될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타인과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이 확대되고, 간접 경험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바탕 위에서 공동체 윤리와 주체적 삶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좀 그 순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은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독서를 강조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독서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일테면 사람이 돼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걸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정혜영 선생의 말이 옳다. 아니면 심령이 이 강사의 말이 좀 더 낫네? 낫다기보다는 뭐 낫고 옳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적용해 보는 거죠. 예, 두 번째 볼까요? 음. 이 이제 정경 선생 이 책에 보면 한때 재해를 당하였다. 어떤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귀양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청운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학문에 정진해서 나중에 이제 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순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그래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청운의 뜻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공부해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고시에 합격하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신 출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이제 공동체에 또 기여하는, 나름의 어떤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때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청원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식들에게 전하는 정약용의 당부의 핵심이라고 저는 읽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귀양가 있고 그것이 언제 풀릴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멸족, 그러니까 일족이 이를테면 사라질지 모르는 멸문치와 조선시대는 역적으로 몰리면 삼족을 멸해버렸으니까요. 이 멸족의 공포를 숨긴 채 그는 끊임없는 공부와 그러면 검소한 생활을 당부하고 있거든요. 결국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때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께서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종속되지 않고 내가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정한 어떤 토대가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꼭 공부를 좀 해서 좀 좋은 곳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다양한 그 지난 주차 멀티팩터에서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 공부를 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뭐 자영업을 하거나 어떤 또 자신의 특장을 살려서 뭔가를 해서 그 분야에서 일정한 성취를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의 종속된 삶에서, 물론 어떤 취업해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일테면 내가 먹고 살기, 일테면 먹고먹이 포도청이라서 온갖 그 눈꼴시러운 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가? 사실은 그러긴 해야 되죠.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우면 내가 사표를 쓰고 단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도 우리가 갖출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정약용의 당부가 또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삶이 참 피곤하군요. 사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죠. 피곤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루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자식의 입장이라면 이 편지글을 받아들였을 때 느낌, 특히 내가 부모 아버지 입장이라면 내 자식들에게 어떤 당부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편지를 써보고 이렇게 서로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겠죠. 그 활동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다음 차시는 우리가 지금 5차시 5강을 10월 9일 하고 있고, 다음 차시는 이제 6강, 여섯 번째는 11월 16일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이때는 어떤 책을 읽냐면요. 오늘 참 괜찮은 날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책입니다. 뭐 자기 개발을 할까? 심리학 쪽의 책인데요. 자기를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주체적 삶이 가능하고 공동체의 윤리도 발현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런저런 그 도서를 코칭 안내를 하면서 명시적으로나 아니면 그 제 이야기의 어떤 맥락 속에서 강조했던 게 결국 이런 것이거든요. 자기애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죠. 뭐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기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기적인 그 본질에 있어서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냐면 그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런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그 내가 이 세계에서 중요한 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존재함으로써 세계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만 중요한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기에 대한 긍정,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존중감, 자기 존중감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매우 필요하겠죠. 그것이 없다면 타인을 어떤 이타심,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 윤리, 이건 사실은 거짓이에요, 거짓.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이타적 행위를 존중하고 감동하고 또 칭찬하죠. 본받자고 하잖아요. 이타적 행위를. 그러니까 그 뭐 아름다운 철도원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뭐 그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철로에서 누군가 떨어졌을 때 그 철도원이 그 자신의 어떤 위험을 뭐 계산을 겨를도 없이 그를 왜냐하면 찰나에 기차가 와서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선로에 뛰어들어서 그냥 자칫해서 이제 그 선로에 그저 철길에 빠진 그래서 곧 기차가 오고 있는데 이제 죽음의 그 위험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철도원이 그냥 뛰어들어서 그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구해냈는데 본인은 미처 피하지 못해갖고 두 다리를 이렇게 잃어버린 철도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 3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이타적 행위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우 훌륭한 정말 자신의 어떤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실 뭐 철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모른 척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일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두 다리는 잘라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얼마나 그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부모 그 가족들도 그렇고 너무 어쩌면 후회할지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 철도원과 관련된 처음에는 미담 기사가 나왔죠. 나중에 그 취재해가지고 그 철도원이 이제 어떤 섭섭함을 얘기했냐면 그 사람 남자를 구해줬는데 그 가족으로부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 병원에 있는데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더라. 매우 섭섭해. 인터뷰니까 그 정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또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왜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랬는지 뭐 정말 알 수는 없지만 나무 일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직업윤리이기도 하고 직업윤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타적 행위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서 바람직한 어떤 행위 긍정적 행위가 행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의 형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시에는 오늘 참 괜찮은 날을 만났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바로 이제 자아를 긍정화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 6주차 6강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병영 독서 코칭이 모두 마무리 되겠군요. 그럼 다음 주차에 이제 우리가 단톡방을 통해서 또 소통 그죠 그동안의 소감들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뭐 이제 주로 되면 위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해서 이번 주차의 이야기는 일단 저는 이 병영 독서 코칭 이번 주 안내는 이 정도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시 저 앞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를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만은 피곤하실 테니까 저도 피곤하고 50분 넘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항상 제가 음악을 같이 좀 들었습니까? 음악을 한번 오늘은 또 무슨 음악을 한번 우리 장병 여러분께 제가 노래를 아까 그 서툴게 삶의 무게여 했습니까? 아이유의 반편지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반편지 아주 그 서정성이 깊이 있는 노래죠.
아이유의 반편지 조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실 테니까. 이번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조금만 듣고요. 예, 모두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